가수 엄정화 씨가 최근 방송을 통해 갑상샘암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갑상샘암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발병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갑상샘암은 유방암과 함께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 2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년에 갑상샘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약 4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에서 6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 30에서 50대 같은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예후가 좋은 유두암종이 전체 갑상샘암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갑상샘암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검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되면서 발생률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흔히 갑상샘암 하면 갑상샘암은 암도 아니다, 순환암이다라고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 작은 크기의 갑상샘암은 수술 안 해도 된다, 암이 더 커지면 그때 하면 된다 등 수술을 당장 하지 말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처럼 갑상샘암은 정말 착한 암인 걸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상샘암은 다른 암과 달리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생존율도 100% 가까이 보고될 정도로 무척 높고 천천히 자라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갑상샘암은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잘못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끔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진단이 되었는데도 수술을 하지 않고 정기적 관찰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크기가 너무 커지고 경부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고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흔하진 않지만 수질암이나 역형성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갑상샘은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촉진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부분 갑상샘암은 아직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방사선에 과량 노출된 경우, 방사선과 다발성 내분비 종양에서 발병하는 가족성 갑상샘 수질암의 경우, 유전적 요인 등이 가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샘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 호르몬 치료, 외부 방사선 조사, 항암 화학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갑상샘암의 절제 범위는 갑상샘암의 종류, 크기, 환자의 나이와 병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갑상샘 전 절제와 옆 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진단이 되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갑상샘암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암 크기가 1cm보다 작고 크게 위험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경우, 수술의 위험성 등이 큰 경우에는 적극적 감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 감시라는 말처럼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암의 크기, 위치, 나이, 임파선 전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전 절제와 옆 절제, 임파선 절제 여부 등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1cm 이상인 경우에는 전 절제수를 고려하였지만 최근에는 암의 크기가 1cm를 초과하고 4cm 미만이면서 갑상선 외 침윤이 없고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 전이의 증거가 없는 저위험 또는 중간 위험의 환자에서는 처음 수술로 옆 절제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샘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데요. 전통적인 갑상샘 수술은 목의 정면을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목 위 쇄골 상부 1에서 2cm 위치에 옆으로 5에서 6cm쯤의 절개창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암덩이가 크거나 목 옆부분의 림프샘을 같이 수술해야 할 때는 상처가 훨씬 커질 수도 있는데요. 수술 후 남게 되는 상처가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갑상샘암 환자의 많은 수가 수술 흉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겨드랑이나 귀 뒤를 통한 접근법 등 다양한 내시경 또는 로봇 수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피부를 절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완전히 보완한 수술법이 갑상샘암 환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갑상샘암 수술은 목 앞부분에 절개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흉터를 내 수술을 하기 위해 겨드랑이, 유방, 귀 뒷부분을 이용해 왔는데 이러한 수술 방법은 결국 피부 절개로 인한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구강 내시경 수술입니다. 보통 양옆의 아랫입술과 구강 내 치아 아래 턱 부분에 절개창을 내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겨드랑이에 절개창을 추가로 낼 수 있고 최근에는 감각 손실이나 수술의 용이성을 위해 턱 밑으로 절개창을 내는 혼합형 구강 내시경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은 모두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상샘 구강 내시경 수술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입술과 아랫잇몸 사이 점막에 내시경 수술기구를 넣어 종양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갑상샘의 상태를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부 절제술이 아니기에 시야 확보와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전의 내시경 수술에 비해 들어가는 거리가 짧아 통증도 적고 중앙 임파선 접근이 쉬워 임파선 절제술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구강 내시경 수술은 크기가 아주 크거나 진행이 너무 많이 된 경우, 갑상선염이 너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수술로 갑상샘을 모두 제거했다면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샘 호르몬이 더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수술 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아침 공복이 어렵다면 저녁 식사 2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보통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목 부분의 과도한 스트레칭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 감을 때 머리를 지나치게 아래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음식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데 골고루 다 잘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상샘암은 수술 후 재발이 잦고 재발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갑상샘암은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갑상샘암은 실제로 5년이 지난 후 재발률은 5%, 10년이 지난 후 재발률은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재발을 해도 잘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갑상샘암 환자는 평생 해조류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갑상샘 수술 후 요오드가 든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추가로 받는 분만 요오드가 든 음식을 피하면 됩니다. 이분들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끝나면 음식은 가리지 않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샘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맞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갑상샘, 유두암 등 분화 갑상샘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1기 99%, 2기는 95%에 이르지만 3기에는 84%, 4기에는 40%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듯
갑상샘암도 일찍 발견해 치료할수록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갑상샘암 치료에 있어 구강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면 환자들의 통증이 적고 무엇보다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아 수술 후 만족도가 크고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암이 진단되었는데도 진료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해당 수술법은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